원시 공단제 고대 노예제 자 이렇게 해서 수치 취재 봤고요. 자 이제 농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금은 이제 받고 농업. 자 핵심은 뭐냐면 제가 지금 아까 그 세금 제도를 얘기하면서 그 키워드가 뭐였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토지의 생산량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금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증가했느냐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밭농사입니다. 대략 이제 조선 전기부터 2년 3작. 특히 이제 이 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콩이 그 3작 중에 하나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땅의 지력을 올려줍니다. 예, 땅의 지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해서 이 땅의 기운만 빼먹으면 더 이상 그 생산량이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콩을 한번 조도 한번 심고 그 다음 단계는 콩도 심고 그 다음 단계는 보리도 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거기가 계속해서 토지의 어떤 생산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콩이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조선 후기 오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내가 먹고 여기 땅 지을 내가 그냥 자급자족이야 자급자족. 그죠? 예, 요 단계였는데 막 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삼치도 대량으로 막 구매하고 귤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자급자족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재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품 작물들 재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담배. 예, 조선 후기에 이제 담배가 들어와요. 조선 전기엔 담배 없어요. 이거 조선 후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인삼, 이거는 뭐 지금도 뭐 이거 최고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인삼은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최고, 넘버원. 고려 인삼, 최고. 면화,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 작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이죠. 뭐 배추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상품 작물로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밭농사는 이렇고요. 자, 논농사 중요합니다. 논농사. 조선 전기에는 주로 이제 직파법이 일반적이었어요. 직파법은 뭐냐면 그냥 벽실을 뿌리는 거예요. 벽실 이렇게 뿌리는 거, 푹 아무 데나 슉슉 던져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아서 자라는 것이죠. 이 직파법을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봄에 사실 이제 봄 가뭄이 좀 심하잖아요. 그죠? 비가 잘 안 온다고요, 봄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씨앗이 땅에 한번 뿌려지면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어떻게든 좀 가뭄이 있더라도 그 씨앗에서 물줄기를 찾아가지고 뿌리를 내려요. 알아서 찾아갑니다. 농사를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대신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뿌려주면 여름철에 여러분들 김매기를 해야 되잖아요. 김매기 뭐냐면 피를 뽑아줘야 돼요. 피를. 진짜 이게 벼가 열리기 전에 정말 벼와 너무나도 똑같은 잡초들이 옆에서 계속 자랍니다. 이걸 피라고 하는데 이걸 뽑아줘야 얘네들이 영양분을 빨아먹지 않아줘야 뽑아줘야 나중에 가을에 벽씨가 튼실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뽑아주면 벽씨가 많이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똑같아. 그러면 그 피를 뽑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겠어요. 노동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이게 직파법의 단점이야. 자, 직파법의 장점은 봄 가뭄에 강하다. 단점은 노동력이 너무 들어간다. 오케이?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요. 직파법에서 이제 이양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이양법도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세종실록 세종 때 나왔던 그 농사직설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양법을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양법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죠. 이양법은 모판에다가 벽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논에 물을 대고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거를 일렬로 쭉 심어주는 거죠. 이게 이양법이에요. 자, 이양법의 장점은 뭘까요? 이양법의 장점은 줄을 맞춰가지고 세웠으니까 나중에 피 뽑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 아니 그 줄 밖에 나온 것만 쏙쏙쏙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노동력은 엄청 줄일 수 있죠. 너무 편하죠. 그죠? 단점이 있죠. 이거는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심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자라 심는 거. 뿌리를 박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연약한 뿌리를 박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연약한 뿌리를 박아 넣으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푹푹푹푹 꽂혀야 될 거 아니에요. 씨앗은 물이 없더라도 알아서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여린, 그 뿌리, 그걸 푹푹푹푹 씹어주는 물이 충분해야 돼. 근데 만약에 봄에 가뭄이 왔어. 이거 어떡할 거야? 한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모험하지 않는 거예요. 이양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모험하지 않는 거. 그렇다고 한해 농사 망치면 어떡할 건데. 조선전기식법. 그런데 조선 후기는 이게 전국적으로 가능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물을 가두어 두는 저수지 기술. 이런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이양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양법은 여러분들 노동력도 줄일 수 있고요. 생산력도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판에다가 이제 따로 심는 동안 이 안에서는 지금 보리를 또 심을 수 있겠죠. 이 보리의 수확 기간하고 이 직파, 씨앗을 뿌리는 그 앞에 그 기간이 살짝 겹쳐요. 겹치니까 이 두 개를 할 수가 없는데 이모작을 하면 그 겹치는 기간 동안에 모판에다가 따로 씨앗을 뿌려가지고 자라게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보리 농사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농사가 가능한 거예요. 1년 내내. 이모작이 가능한 것이죠. 좋아요. 게다가 이 이양법을 쓰면요.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뭐예요? 5명 중에 1명 뭐가 되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광장을 할 수 있으니까. 넓을 광장.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력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노동력은 감소하더라. 이게 바로 이양법의 장점이 되는 거죠.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즉 전국적으로 이양법이 시행되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세, 세금 제도가 다 토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왜?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이 이양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양법을 통해 가지고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남는 게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딱 자기가 1년 동안 농사 짓고 먹으면 끝! 근데 남는 거예요. 그 남는 거 갖고 교환이 또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상업이 또 발달하겠죠.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양법을 시행했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지대를 볼게요. 지대는 여러분들 세금이 아니에요. 지대는 뭐냐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를 갖고 있는 백성이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 세금. 이걸 조세라고 합니다. 조세를. 아까 우리 조세는 봤어요. 그래서 그 조세의 어떤 그 기준이 과전법에서, 공법에서 영정법으로 바뀌었다. 1결당 30도에서 1결당 20도에서 1결당 400도로 바뀌었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대는 뭐냐면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에게 토지를 빌린 대가로 내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임대료가 되겠죠. 임대료는 주인한테 내는 거지 국가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세금이 아니라 건물주한테 내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지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이제 이 지대의 기준은 뭐였냐면요. 타조법이에요. 타조법. 타는 뭐냐면 타작할 때. 가을에 타작하잖아요. 타작하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내 땅이 갖고 있는 그 땅이 100평이야. 100평이면은 가을에 이제 수확을 져가지고 만약에 쌀이 10가만 나왔다. 그러면 이제 타작을 해서 10가만 나왔잖아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기준은 대략 반반 나눕니다. 반반. 그래서 농사를 지은 사람 반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주 반 가져가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나누는 이런 방식이었다가 도조법으로 바뀌어요. 조선후기면 도조법이 나타납니다. 물론 타조법도 있는데 도조법도 나타나요. 이건 뭐냐면 도자가 이게 뭐냐면 아까 그 타자는 타작할 때 그때 가을에 하는 도자는 뭐냐면 도박할 때 도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타조법은 농사를 짓고 나서 결과를 나누는 거죠. 도조법은 뭐냐면 농사를 짓기 전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민이 그 땅이 없는 농민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약속을 하는 거 지주한테. 제가요 무조건
쌀 100평이면은 제가 무조건 지주님한테 매년 쌀 5가마씩 드리겠다. 그때가 풍년이건 흉년이건 쌀 5가마씩 드리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흉년이 와도 무조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타조법이 스타벅스 방식이라면 도조법은 일반 그 임대료 왜 보증금 얼마에 얼마 이렇게 매달 내잖아요. 그 사람이 장사가 잘 되건 장사가 되지 않건 내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도조법.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타조법은 여러분들 결과를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그 토지 소유자, 지주가 결과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돌아오는 게 많은 거잖아. 그럼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신경을 쓸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주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양반이라고요. 토지를 갖고 있지 않고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농민들은 대부분이 상민일 거라고요. 그러면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주는 거예요. 내 이놈! 왜 빨리 지금 일어나가지고 일하지 않고 무엇을 탔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신분에 의해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도조법인 경우에는 내가 양반인데 신경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나는 월세를 그냥 또박또박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장사를 잘하건 장사를 잘하지 않건 그냥 약속대로 난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죠? 여기선 신분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선시대가 신분제 사회인데 이렇게 모습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신분보다는 계약이 더 중시되는 모습. 어쨌건 조선 후기에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양법과 저수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는데 자, 그 농서들 한번 보면요. 조선 전기는 세종 때 농사직설, 금양잠록, 이건 이제 성종 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 시흥 지역, 금양잠록, 금양은 이제 시흥 지역에 있는 그 농사 방법들이고 고려시대는 여러분 농상집요라는 게 있죠. 농상집요. 고려시대 농상집요가 있죠. 조선 전기 이거. 조선 후기에는 농가집성과 색경이 있습니다. 이게 자꾸 색경하니까 이게 자꾸 야한 책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색경은 뭐냐면 여러분들 색다른 경작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색다른 작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죠? 이런 색다른 작물들을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를 박세당, 색경. 박세당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문난적으로 또 몰리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박세당의 색경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농가 집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조선 후기 와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